국립청주박물관에서 기획하시고 준비한 나만의 정각도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저는 인문학 정각 강사 신경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저를 보시고 만나실 텐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서 나만의 멋진 도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장 만들기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도장에 대해서, 도장이 어떤 물건이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만의 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도장은 어떤 물건일까? 도장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로 만든 도장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도장의 재료는 돌, 나무 뿌리, 과일의 씨앗 등등 참 다양한 재료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자, 이 돌도장은 이따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재료도 바로 돌도장입니다. 깨져나가는 게 조금씩 다르죠. 일정하지 않고 나름 돌이 깨져나가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도장을 만들어 볼 거고요. 기계로 만든 도장처럼 반듯한 도장이 안 나온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양의 멋스러운 도장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저는 인문학 정각이라고 해서 도장의 역사, 도장의 의미에 대해서 2013년부터 아이들 데리고 도장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기획 진행했던 강사이기도 합니다. 대학원에서 다 중문학을 전공했고요. 문자학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등 이렇게 나와서 특강을 진행한 게 한 1100회 정도 된 것 같고요. 자, 인류 최초의 문자는 네모이다. 일단 우리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류 최초의 문자는 무엇일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정답은 제가 알기로는 그림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거나 그러면 참 부끄러운 한국 사람인 점이 참 부끄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정말 문화유산으로 여겨지는 석조 건축물이나 아니면 담벼락이나 이런 데에 한국어 낙서들이 그렇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 한국 사람인 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인류가 처음에 이렇게 문자 발명 이전부터 그림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많이 표현을 했대요. 그럼 어디다 썼을까요? 땅바닥? 동굴벽? 이런데 그러니까 날카로운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긁어서 새겨내는 이런 유전자는 아주 오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함부로 그런 데다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이 돌도장 새기는 데 다 좀 표출하면서 더불어서 멋진 개성 만점의 도장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대 문자 발명, 문자가 탄생한 지역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세계 4대 문명 발생지라고 하는 다 강을 끼고 있고요. 그죠? 강을 끼고 있는데 들고 다닐 수 있는, 좀 무겁지만 들고 다닐 수 있는 낙서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지역이 다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을 통해서 문자가 처음 발명되고요. 그 문자를 어디다 기록했을까요? 강 주변에 모래들을 걷어내고 한 40cm, 50cm만 더 들어가면 진흙이 나오죠. 그 진흙을 좀 퍼내서 평평하게 태블릿처럼 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긁어서, 그죠? 문양을 또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새기고 나면 이렇게 훌륭한 옛날 수천 년 전에 책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듯이 클레이 태블릿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진흙판 책이라고 합니다. 서령문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수메르인들이 있었던 서령문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라스코 지역의 동굴벽화도 한번 볼까요? 사람도 있고 새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소떼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도, 우리 인류의 선조들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림도 그리고 새겨서 각을 해서 자기의 의사표시 또는 뭔가 후대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초의 문자, 놀라운 기록유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000년 전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망도를 하지 말라 등등 교육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발명된 이후로 이게 가능했겠죠. 근데 역시나 진흙판 책에 저렇게 쓰여져 있대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진흙판에 굳기 전에 말랑말랑한 진흙에 긁어서 문자를 기록해 놓은 클레이 태블릿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원통형 인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수메리인들이 썼던 도장이에요. 도장 일종, 도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도장이에요. 여기 위아래에 나무 기둥을 꽂고 이걸 쭉 돌립니다. 밀고 지나가는 거죠. 밀대처럼. 그러다 보면 옆에 양각으로 새겨졌던 음각이나 양각으로 새겨졌던 그림이나 글자들이 나타나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도장의 영역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거는 하나의 도장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장에 찍는 방식이나 또 색인 기법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인 목판인쇄술의 원리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목판인쇄술은 고려시대에 탄생을 하잖아요. 도장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나왔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목판인쇄술의 탄생에도 크게 기여했던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도장을 원통형 인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었던 이런 기능은 도장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도장의 영향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일일이 칼로 한번 새겼던 목활자입니다. 목활자. 우리 금속활자만 알고 있잖아요. 목활자인데 힘들더라고요, 정말. 저도 도장을 새기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새기는 게 힘들어요. 근데 목활자는 크게 그때 당시에 유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금속활자가 훨씬 더, 목활자는 하나하나 사람이 이거를 조각을 해내야 되지만 금속활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찍어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방정부 쪽으로 막 여러 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됐든 이런 도장에 찍는 방식은 거꾸로 색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따 도장 만드실 때 이름을 바르게 도장에 쓰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된 모양을 쓸 거예요. 거울에 비쳐 보이는 반대 모양.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대로 목판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종이가 위로 올라간 것 뿐이에요. 도장을 찍을 때는 종이가 아래에 있고, 그죠? 먹물을 발라서 종이가 위로 올라가서 찍어내면 목판 판을 완성을 하면 정말 여러 개의 종이를 책을 찍어낼 수가 있었던 그런 원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목판 인쇄술의 탄생에도 크게 기여했던 게 바로 도장에 찍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도장인데 어떤 분의 도장일까요? 한번 볼까요? 저 아래 제가 써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인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김구 선생님의 성과 이름을 새긴 도장이에요. 성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저 맨 끝에 있는 도장이 바로 백범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새긴 아호인이라고 하는 부르는 도장이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낙관도장이 있었고 또 전문가들이 쓰는 두인이라고 해서 머리말에 찍는 도장인데요. 근데 이 두 도장을 볼까요? 양쪽에 끝에 있는. 자, 성명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 부분을 새겨냅니다. 그런데 저 아오인이라고 하는 호인은 글자를 뺀 나머지 부분을 새겨내요. 파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색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음각색이, 저쪽에 있는 건 양각색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방식의 도장을 새기는, 특히 성명인을 새기는 방식은 이름이 하얗게 찍혀 나오도록 음각으로 새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잘못되어 있죠. 그죠? 도장관에 가서 도장 이름 새겨주세요 라고 하면 이름이 빨갛게 나오도록 그냥 새겨버립니다. 근데 그건 전통 방식에서 좀 어긋난 거.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전통 방식 그대로 성명인을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도장의 기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장이 대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을까라고 하는 걸 많은 친구들이 또 궁금해하고 합니다. 이거는 삼국유사의 단군고사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네 글자의 단어가 있어요. 홍익인간입니다. 저기 한자로 크게 써놓은 글자 맨 오른쪽 끝에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그 아래 다음 구절에 보면 내수 천부인 삼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널리 인간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주었던 물건 세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왔던 인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장 인자이죠. 자, 이 천부인이라는 건 물건이 확실해요. 세계라고 하는 말이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죠? 물건을 쓸 때 쓰는 단위인. 근데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도장 모양의 도장인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일이어서 문헌에 남아있지만 도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 기술 이래로 처음으로 도장 인자가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장의 역사는 굉장히 오랜 역사,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같이 함께 내려왔었던 물건임은 맞는 것 같고요. 이 이후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국가가 이제 생겨났죠. 삼국시대부터는 명확하게 국세라고 하는 도장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장을 함부로 가지고 쓸 수 없었던 물건이에요. 최고 통치자나 그야말로 임금님이 쓰던 물건. 그러니까 정치적 식물로서 주로 썼던 거지 아주 실용적인 물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국세가 중요한 국가 행사에 결정된 서류나 아니면 외교 문서 이렇게 중요한 실용적 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죠. 자, 어찌됐든 도장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세 중에서도 가장 보기가 좋고 멋스러운 국세이기도 해서 제가 한번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국세들이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 개들은 다 해외로 반출됐다가 다시 반환받은 것도 있고요. 이 국세도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우리가 찾아온 국세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황제 어색 국립고궁박물관에 지금 보관 중인 국세고요. 국세할 때 국제는 당연히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나라를 상징하는 도장이기 때문에 나라 국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용도를 썼다고요? 왕위 계승의 징표, 또 외교 문서. 얼마나 중요한 행사예요.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건 임금님의 자리를 물려주는 그 의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자리를 물려줄 때 국세를 주고받으면 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때 사용했던 징표가 바로 이 국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교문서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 또는 약속 그런 내용을 담은 문서에 주로 찍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황제 여세는 조선의 비밀 국세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황제라고 처음 칭했던 임금님 여러분 아시죠? 고종황제 시절에. 그러니까 고종황제에 대한 평가는 참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이 도장을 새기고 도장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종황제 시절에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있었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원통한 심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고통받고, 그죠? 그때 고종황제가 이런 부당한 행위들을 만국에 좀 알려야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특사를 보낼 계획을 세우시죠. 근데 그 당시에 7, 8개의 국세 가지고 있었던 걸 일본이 다 관리를 하게 돼요. 다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특사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가져갈 신임장에 찍어줄 국세, 도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일본 몰래 비밀리에 명을 내려서 만드신 국세가 바로 이 황제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신임장에 찍어서 그걸 들고 몰래 조선반도를 빠져나가서 정말 일본의 부당한 행위들을 저기 서양의 대국들에게 좀 알리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거기에 등장하는 국세가 바로 이 국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세는 나라를 상징하는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왕실의 도장 중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보라고 합니다. 어보. 어보는 이렇게 쓰였어요. 권위의 상징. 누구요? 왕실 사람. 주로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부인인 왕비의 권위를 상징했고요. 이거는 행사용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례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부인의 도장도 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국세보다는 남아있는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가끔 국립고문박물관, 국립박물관 이런 데서 보시면 국세 특별전, 어보 특별전시 이런 특별전시를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혹시 박물관 가셔서 국세와 어보 이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실 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국세와 어보가 이렇게 또 쓰였다고 하네요. 임금님 행차할 때는 시대마다 좀 달랐겠지만 임금님 행차 시에는 한 4,000명에서 4,500명의 수행원들이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같이 다녔다고 할 텐데 그때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어마라고 해요. 근데 그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가마보다도 훨씬 더 앞서 봉송해서 가지고 갔던 게 바로 국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북마크에 행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 행궁을 간다라고 했을 때도 국세 어보는 가지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어보를 따로 말에다가 이렇게 싣고 갔었는데 그 말의 명칭도 따로 있어요. 어보마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이 바로 맞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인 한번 볼까요? 지금 국립청주박물관 관장이라고 하는 도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도장도 관인의 일종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도장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기획하면서 이런 도장, 이걸 처음 봤었어요. 제가 이런 도장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직접 자기 이름을 디자인해보고 자기가 새겨서 도장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도장이기도 합니다. 딱 이 사이즈도 동일한데요. 태릉 강릉 관서의 관인입니다. 관청에서 사용하는 도장을 관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무슨 청주 초등학교 장인이라고 해서 상장 받은 맨 아래 도장이 찍혀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장의 모양이 다양한 걸 쓰긴 했지만 주로 나라에 쓰는 대표 도장, 관청에 쓰는 도장, 개인 도장마저도 사각형 도장을 제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사각형은 나름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다고 하고요. 자, 이거는 최근 도장들이에요. 사인이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뭐죠? 사사람으로 쌌자니까 개인 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제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6.25 전쟁 때 월급을 받기 위해서 썼던 병사의 도장도 있고요. 저기 태백 광산청에서 광부의 도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의 도장을 쓰기 시작하고 누구나 도장을 갖게 된 계기는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부터였어요. 그전에는 아무나 쓸 수는 없었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누구나 하나씩 만들어라라고 했다고 해서 만들어진 사용하기 시작했던 도장들이 바로 사인이고요.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좀 줄곧 많이 쓰였던 도장의 모양이 바로 원형 도장입니다. 자, 이 원형 도장 중에서 하나만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 맨 아래에 있는 누워져 있는 도장 보세요. 저거는 실제 길이가 2.45cm 정도 돼요. 요만해요. 토막. 할머님이 쓰시던 도장인데 달아서 없어지면 또 새기고 달아서 없어지면 또 새기고 한 7번 정도를 새기셨대요. 뭘까요? 저 도장 그 당시 돈으로는 정말 몇백 원일 수도 있고 몇십 원일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이 다 담겼던 거예요. 좋은 일에도 도장을 찍고 슬픈 일에도 도장을 찍으면서 썼던 그 나무토막 하나를 손때 묻은 나무토막 도장을 버리지 못하시고 계속 사용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전달받았어요. 그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도 소중한 물건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도장이. 자, 대한민국에 지금은 어보는 없고요. 국세만 존재합니다. 그죠? 지금은 임금님이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우리는 최고 통치자니까. 자, 국세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5대 국세라고 합니다. 그 말은 5번째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그래서 당분간은 이 국세가 계속 쓰일 것 같아요. 바뀌지 않고. 자, 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용도가 대통령의 임명장에 하나하나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붓글씨로 임명장 내용을 다 쓰고요. 인주를 잘 정성스럽게 묻혀서 골고루 잘 나오도록 일일이 찍어서 한 장 한 장씩 임명식에서 임명장을 전달한다라고 하니까 의미가 있겠죠. 자, 국세는 지금도 존재하네요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국의 국세라고 해서 고종황제의 국세입니다. 이거는 어떤 모양일까요?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여태까지 봤던 국세는 어보는 거북이 모양이었어요. 손잡이 무늬. 그죠? 그걸 귀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도장의 손잡이를 류라고 하는 한자를 쓰는데 이거는 뭐 해태예요. 뭐 무슨 뭐 사자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용이에요. 용. 그러니까 국세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거북이 모양의 손잡이였고요. 일본의 국세는 배 모양의 손잡이, 산유라고 부르고 저기 동남아시아 몇 개 나라의 그 국세의 손잡이는 낙타 모양의 탄유라고 부르는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의 손잡이인데요. 용의 모양의 손잡이는 당시에는
황제,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고종 황제가 최초로 황제라고 칭하면서 대한제국이라고 칭하면서 손잡이 모양을 딱 바꿔버렸어요. 예, 우리도 중국처럼 용의 모양의 손잡이를 바꿔보자라고 해서 제작했던 도장이 바로 고종 황제의 국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장의 사용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만든 도장을 특히 우리 요즘 학교를 잘 못 가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만들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용도가 바로 장서인이라고 하는 도장의 용도예요.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 책도장이겠죠. 책도장. 물론 장서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책에만 찍었었던 건 아니에요. 서화작품, 그러니까 그림이나 글씨작품도 내 것이 되면 이거 소유권이 내 거여야지 내 거 됐어요 라고 해서 내 도장을 찍어서 보관을 했었는데 그것도 장서인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장서인이라는 게 책도장으로 이제 한정이 돼서 부릅니다.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의 도장이 찍혀 있네요. 그죠? 옛날 고서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도장들이 찍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 장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물관이나 특히 이제 우리 친구들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가면 그 도서관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건 우리 도서관 책이에요. 그것도 장서인 일종이죠. 이거는 왕영문 공시 권수면이라는 책인데요. 그냥 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조선인들 시집인데 시집에 보니까 도장이 몇 개 찍혀있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정도가 찍혀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판독해낸 것만 해도 내사서적이라고 해서 내사라고 하는 말은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사하셨던 책이에요. 그때는 서점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마음껏 이렇게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던 걸 내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금님이 신하에게 선물로 준 서적입니다 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서 줬었죠. 그 다음에 홍문관 도장이 찍혔어요. 이 책이 그대로 홍문관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실도서관은 왕실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황실도서관이죠. 고종황제 시절에. 그래서 그 제실도서관이 또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장이 찍혔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도서관 지인이라고 해서 총독부 도장이 또 하나 찍혀요. 그 이후로 해방을 맞고 나서 누가 또 이 책에 소유권이 넘어가냐면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이 총 5개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장서인의 전통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 도장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한중일이 다 가지고 있는 문화인데 일본에서는 이런 도장도 있었어요. 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책을 내 거가 됐어요. 그럼 그 도장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실이라고 하는 도장, 2글자를 새긴 도장을 또 갖고 그 남의 도장 위에다가 빵 찍는데요. 그 다음에 내 도장을 그 옆에다가 새로 찍어서 이제는 이 책은 내 책이에요 라고 해서 장서인 중에 소실도장이라는 도장도 일본에서는 쓰였다고 합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또 도장의 쓰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김홍도 선생님이 그리셨던 대장간이라는 그림이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잘 아는 그림일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림 작품에 도장을 찍는 전통, 바로 낙관 도장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김구 선생님 도장 보셨죠? 낙관 도장은 총 3개의 도장을 다 찍을 수도 있고요. 또 두인 빼고 성명인과 아오인이라고 하는 2개의 도장만 또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림에 도장을 찍는 전통, 낙관 도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이나 왼쪽 아래쪽에 날짜와 누가 그렸는지까지 쓰고 도장을 찍으면 굉장히 훨씬 더 멋스러운 그림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저렇게 교지는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서죠. 명령서에도 도장을 찍어서 내드렸대요. 그러니까 뭔가 증명서, 증빙할 때는 꼭 도장이 찍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온 그림 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6살 친구? 저희 딸이 그렸던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도장을 하나 찍었어요. 여기. 지금은 없죠. 도장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요. 생일이라고 도장을 찍고 누가 언제 며칠에 그렸는지까지 써놓고 도장을 찍는 일을 낙관이라고 해요. 낙관에 찍은 도장을 낙관 도장이라고 부르니까 앞으로는 꼭 오늘 만든 도장 책에도 찍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림 작품에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캘리그라피가 또 유행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캘리그라피 배우는 친구들 많은데 그 글씨 작품에도 도장을 찍는 것도 낙관 도장의 쓰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 노본수란 도장과 유광이라는 도장만 딱 볼게요. 이게 짝이에요. 한 세트. 한자 말고 한글 도장. 자, 도장의 생기법은 성명이와 아오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명이는 자, 음각색임을 한다고 했어요. 백문이라고 하는 거는 글씨가 하얗게 찍힌다고 그래서 백문이라고 하고요. 저기 아오인은 유광이라고 돼 있죠. 글씨가 빨갛게 찍히도록. 그러니까 저거를 옛날 우리 선조들은 주문이라고 불렀어요. 붉을 조자 써서. 이게 바른 색인기법이라고 한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 백범 김부선님 도장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글씨 작품의 도장을 찍었어요. 이거 낙관 도장 맞죠? 근데 순서가 있어요. 자, 음각색임 도장, 양각색임 도장, 성과 이름을 새긴 도장, 음각색임, 호를 새긴 도장, 양각색임이죠. 근데 우리가 백범 김구라고 해서 백범 도장을 먼저 찍는 게 아니고요. 선명이를 먼저 찍는 데요. 이렇게 음각으로 새긴 걸. 그 다음에 양각 도장을 그 아래에 찍어요. 옆으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브루노 친구와는 좀 반대로 돼 있죠. 음양이라고 하는 말에 어순에 어울리게끔 찍는 거예요. 우리가 양음이라고 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처럼 도장을 찍는 순서도 저렇게 찍으니까 혹시 나는 지금 호를 새긴 도장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저렇게 성명이만 하나 찍어도 요즘은 무난하게 낙관 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도장의 의미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려운 말들일 수도 있어요. 자, 도장은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인장이라는 말로도 더 많이 썼는데요.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그 권한이 있는 자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공적인 행위에 저렇게 써 있고요. 도장을 찍는 순간 대내외, 그러니까 널리 세상에 공표 또는 공시되는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증빙이나 증명할 때는 도장을 찍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분을 증명할 때 그게 개인이든 관청이든 국가든 이게 맞아요. 우리 관청에서 발급한 서류가 맞고요. 이게 임금님이 허락한 서류가 맞고요. 이게 대통령이 주시는 임명장이 맞아요. 또 이 계약서에 내가 내 도장을 찍은 거는 내가 이 계약서 내용대로 지킬 사람이고요. 바로 약속의 의미로 찍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천년 인류문화사를 통해서 국가, 기업, 가정, 단체, 조직에서 공식적 표준의 도구로 가장 소중하게 취급된 물건, 또 그 규모에 비해서 그래요. 이 건물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 작은 물건이지만 굉장히 소중하게 취급됐던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섞여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개인의 상징물, 국가의 상징물, 기업의 상징물, 회사의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장은. 자, 도장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도장 사용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신분 증명. 이게 개인, 기관 또는 기업, 국가 상관없이요. 신분 증명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약속의 의미예요. 그래서 도장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문화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장을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도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찍을 일은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성인이 돼서 상급학교에 올라갈 때 입학원서에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인감으로 등록해서 관청에 등록해서 인감도장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도장 완성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 이 만든 도장을 한번 써볼게요. 어떤 의미로 쓰냐면요. 오늘 도장 만들기 키트에 동봉되어 있는 활동지에 보면 여러분들 꿈 이야기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각오나 다짐을 쓰는 난이 있어요. 거기다 각각 한번 써보고요. 도장을 꽝 찍을 거예요. 어떤 의미로요? 약속의 의미로.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나 자신과의 약속의 의미로 만든 도장을 처음 한번 멋지게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는 도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의 참여자를 모시고 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누구나 나만의 멋진 개성 만점의 도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체험 키트를 여셔서 제가 안에 어떤 구성품들이 들어있는지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도장과 도장집이 있습니다. 자, 복주머니 안에 보면 싹 꺼내 보실까요? 예, 돌도장이고요. 돌도장은 주의사항 안내문에도 있듯이 딱딱한 바닥이나 딱딱한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거나 그러면 살짝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장을 고정시킬 도장 고정대가 있습니다. 원형 조각도라고 해서 보통 정각도라고 하는 제도로 된 칼은 칼날이 좀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칼날이 날카롭게 서 있지 않은 조각도입니다. 근데 쉽고 안전하게 새길 수 있는 구성품이고요. 스탬프 잉크가 하나 또 동봉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만들어 보고 나면 되게 아쉬워하는 게 이거 찍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스탬프 잉크를 저희가 준비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장갑은 도장 새길 때 사용할 거예요.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한 조각도를 사용하지만 그래도 칼 잡은 손 반대손에 장갑 한 장을 끼고 더욱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도장 만들기 용지 세트가 있어요. 바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먼저 첫 번째 과정에 필요한 이름 디자인 용지입니다. 그 맨 위에 있는 샘플들은요 정말 이 체험 키트 안에 원형 조각도만을 이용해서 새겨서 찍은 실제 도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빈칸은 여러 개의 빈칸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 개 써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하고 멋지게 쓴 거 하나를 고를 거예요. 도장이 다 완성되면 활동지에 아까 제가 초반 강의 때 설명드렸던 도장의 역사, 도장의 종류 이런 거에 대한 빈칸 채우기 문제가 있어요. 그 빈칸 채우기 문제의 정답은 또 이름 디자인 용지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아까 뒤쪽에 매화나무 가지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 가지 끝에 여러분들 완성한 도장을 찍어 볼 거예요. 그 아래 빈 공간에는 내 꿈 이야기 또는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을 써서 나와의 약속의 의미로 도장을 체험으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도장의 첫 번째 과정 이름 디자인하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름 디자인 용지에 연필을 가지고 이름을 쓸 텐데요. 가장 중요한 이름 디자인 요령은 이름 디자인 용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연필로 디자인하지만 연필로 디자인한 글씨보다는 좀 굵게 새겨져요. 그럼 어떻게 쓰면 안 될까요? 제일 피해야 될 디자인 샘플은 작게 쓰는 거예요. 네모 빈칸 안에 최대한 크게 쓰시고 꽉 차게 쓰시되 나라는 획들은 좀 떨어뜨려 쓰셔야 돼요. 내 이름이 연인데요. 연자에 여모음을 너무 가까이 붙였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새겼을 때 붙어버려서 어류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름 디자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무리 쉽고 안전하게 새길 수 있는 원형 조각도를 사용한다지만 직선을 새기는 게 편할까요? 곡선을 새기는 게 편할까요? 직선이 편해요. 직선이 새기기가 좀 더 쉽죠. 그럼 다시 말해서 원형이나 곡선은 새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 있으면 이응을 보통 세모 모양으로 많이 쓰기도 해요. 디자인을. 세모는 직선 세 개를 만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 목판 인쇄물 이런 데 보면 한글이 처음 창제된 이후로 동그라미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동그라미를 새기기가 어려우니까 세모 모양으로 동그라미를 새겨놓은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 뭘 해야 되죠? 제일 마음에 들고 도장 새기에 적합한 디자인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도장에 최종 옮겨 그릴 디자인 선택을 하나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름 디자인은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도장의 이름을 거꾸로 옮겨 쓰는 과정입니다. 거꾸로라는 얘기는 종이를 불빛에 뒤집어서 비춰봤을 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역상 또는 우리 옛날 선조들은 경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거울 경자, 글자가 써서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보면 보이는 글씨를 도장에 써야 되는 겁니다. 얇은 습자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참여자님들. 자, 위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하늘 방향, 천장 방향으로 가도록 해서 선택한 디자인 위에 올려놓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연필을 가지고 비쳐 보이는 글씨를 따라서 2번 정도 진하게 따라 그립니다. 자, 지나간 자리에 한 번씩 연필로 더 그려서 좀 진하게 따라 그리고요. 자, 이렇게 습자지의 이름을 똑같이 복사한 것처럼 베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도장에 이제 이름을 옮겨 그려야 되는데 일단 아까 우리가 꼭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었죠. 도장 고정대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자, 나비너트를 두 개를 위아래에 있는 거를 적당하게 풀어주고요. 도장이 모서리 삼각형 홈에 모서리가 딱 끼어 들어가도록 잘 맞춰서 끼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비너트를 돌려서 잠가 주는데요. 너무 빡빡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건 주의해야 돼요. 정말 있는 힘껏 다 하다 보면 도장이 상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조여줍니다. 자, 됐나요? 자, 끄떡끄떡 하지 않을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름을 베꼈던 습자지를 어떻게 할까요? 도장에 뒤집어서 대세요. 자, 뒤집어서 이름의 위쪽 방이 한 변에 가도록 해서 위아래를 접어보고요. 오른쪽 왼쪽도 접어보면서 도장 네모 안에 이름 세 글자 쓴 게 딱 가운데 오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습자지가 좀 얇아서 너무 힘을 줘서 밑으로 확 내리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서 잘 잡고요. 자, 도장이 네모 안에 이름이 세 글자가 딱 들어왔나요? 한쪽으로 잘리는 데 없이. 자, 그러면 그렇게 잡으시고요. 다시 연필을 한 손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쳐 보이는 거꾸로 된 글씨 위에 연필로 여러 번 한번 따라 그릴 텐데요. 이거는 예쁘게 따라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5번, 6번 왔다 갔다 색연필로 색칠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칠해줍니다. 종이를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다 쓰신 참여자분들은 이제 한번 떼보세요. 자, 보이나요? 이름이 거꾸로 돼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요. 혹시 종이를 뗐는데 이름이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연필로 바로 한 번 더 따라 그려도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새기는 과정입니다. 뭘까요? 원형 점각도를 이용해서 새길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 잡는 손 반대손에 장갑을 한 짝 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도장 새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앞을 향해서 살짝 밀듯이 해서 새길 건데요. 일단은 처음 새길 때는 살짝 길을 내면서 새겨주는 거예요. 한 획을 새겨볼게요. 살짝만 길을 냅니다. 처음부터 그냥 힘을 줘서 세게 하다가는 미끄러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고요. 도장을 돌려가면서 또 해주세요. 반대편에서 다시 이쪽으로. 그렇죠. 돌려가면서 한쪽 면으로 새겼으면 반대편으로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도장을 돌려가면서 새길 수 있고요. 자, 혹시 도장을 새기다가 돌이 조금 단단해서 한 번에 살짝 미는 것도 힘들 정도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삐틀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살짝씩 비틀면서 전진을 해 나가면 충분히 새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응을 한번 새겨볼까요? 자, 이응은 조금씩 돌려가면서 새길 건데요. 점을 찍듯이, 자, 오른쪽이든 왼쪽 방향이든 한쪽 방향을 선택하고요. 점을 찍고 돌리고 점 찍어서 살짝 돌리고 점 찍어서 돌려가면서 점이 여러 개가 만나면 이제 선이 되죠. 그런데 이제 곡선이기 때문에 꼭 살짝 곡선 방향으로 칼을 조금씩 튼다는 느낌으로 해서 점을 여러 개를 찍어서 찍듯이 해서 새겨 나갈 겁니다. 한꺼번에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 실수를 해서 원하지 않은 방향을 또 새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너무 많은 힘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칼은 딱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돌에 이게 이제 자연석이기 때문에 강도나 이런 게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딱 걸리게 되면 오른쪽 왼쪽으로 살짝씩 비틀면서 한 획을 새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장의 옆면, 측면에 나를 상징하는 내가 좋아하는 문구나 또는 단어 또는 그림을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고요. 처음에 이름 디자인 용지에 측면 디자인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 디자인 하는데 간단한 이미지나 그림 이런 것들을 한번 디자인해 보고요. 그걸 그대로 도장에 연필로 살짝 그릴 거예요. 도장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대의 너트를 다시 풀어서 도장을 위로 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윗부분과 맞닿은 옆면이 하늘 방향, 천장 방향으로 가도록 다시 눕혀서 이제 다시 고정을 시킬 거고요. 나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거의 수평이 되도록 끼운 다음에 다시 너트를 조여줍니다.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요. 나무와 수평이 되도록. 자, 그러면 아까 디자인 용지에 디자인했던 그 내용, 선택한 옆면 디자인을 하나만 결정을 하셔서 도장 측면에 연필로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새길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아주 깊게 새기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형적으로 돌리면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을 새기고 반대편에서 또 와서 반을 새기고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딱딱한 부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돌이기 때문에, 자연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칼을 오른쪽 왼쪽으로 살짝 비틀면서 전진을 시키면 조금 더 수월하고 쉽고 안전하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장의 이름면하고 옆에 측면 색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너무 궁금하죠? 과연 내가 만든 도장이 어떻게 찍힐까? 그러니까 새겨놓은 걸 보는 것과 찍어낸 모습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도장을 멋지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도장을 톡톡톡톡 여러 번 잉크가 묻도록, 또 가정에는 인주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찍고 싶은데 제일 처음에 책갈피를 한번 찍어보서 나만의 책갈피를 만들어 볼게요. 맨 뒤쪽에 보면 매화나무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 위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 끝에 꽃자리를 일부러 비워놨거든요. 그 꽃자리 부분에 도장을 찍어서 이름꽃을 만들어 볼게요. 자, 찍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스탬프나 잉크를 톡톡톡 묻혀서 찍을 때는 꾹 눌렀다 떼는 겁니다. 좀 진하게도 찍고 흐릿하게도 찍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꽃이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도 하나 찍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립청주박물관에서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나만의 정각도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만의 도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처음에 도장의 의미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도장은 자기 활동지에 힘과 다짐, 각오 등을 쓰고 찍어도 봤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약속의 의미로 내가 만든 도장을 처음으로 사용을 해봤고요. 자, 만드신 도장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서인으로 책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은 오늘 만든 도장 유용하게 도장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작품에도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림 작품에 찍는 도장을 낙관도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갈 때 배정원서, 입학원서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관청에 등록하는 인감도장으로도 충분히 등록을 쓸 수 있으니까 자, 만든 도장은 오히려 어른들보다 우리 학생들이 훨씬 더 쓸 일도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또는 이름꽃이 피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